콘크리트 공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생 거푸집 및 동발입니다. 양생은 콘크리트가 최적의 강도, 소유의 품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죠. 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수분. 항상 수와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콘크리트에 수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종류 중에 보면 수분 양생 기간의 표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나오는 사항인데 5일, 7일, 9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5도씨 이상, 또 콘크리트의 강도는요, 온도에 의한 의존성이 상당히 크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도 발현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통 그 온도 조건과 시멘트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즉 OPC 시멘트만 사용할 경우는 5일, 고로 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또 강도 발현 속도가 지연이 되죠. 또 반대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강도 발현 속도가 또 단축이 되죠.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5일, 7일, 3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푸집 동발이 구비 조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푸집의 설계, 또 하중, 거푸집에 작용하는 하중들, 츠각 공식, 강제 거푸집의 장단점 한번 알아보시고요. 거푸집의 해체 시기가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예전에 2009년 표준시방서까지는 단층 구조의 경우에까지만 한해서만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상, 또한 최소 압축 강도는 14MPa 이상일 경우에 조건이 어떤 거? 슬랩 및 보의 밑면 및 아치 내면, 즉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최소 14MPa 이상의 기준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단층 구조, 즉 슬라브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그 위로도 일정한 날짜 지나게 되면 콘크리트를 계속 거푸집 공사, 철근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돼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다층 구조라고 합니다. 다층 구조일 경우에는 어떻게? 최소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조건이 있죠. 14MPa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즉 구조 계산이든 기타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고 거푸집너를 해체할 수 있는 시기는 마찬가지 온도 조건에 따라서 20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2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타 조건에 따라서 각각 확인을 해보시고 이 부분도 최소한 2, 3, 4일 정도는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상 문제 해서 내용은 좀 전에 했던 내용들 다 주로 글로 읽어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타 이제 온도 조건이라든지 몇 가지 암기 며칠 정도 시멘트 조건, 양생 온도 조건에 따라서 암기해야 될 사항은 알고만 계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건 지난 제조 쪽에 있는 사항인데 한번 보면 일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강제식 믹서일 경우는 제가 얼마라고 그랬었죠? 경우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비비기 시간의 표준은 얼마? 강제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 반대로 가경식 믹서 또는 중력식 믹서의 경우는 얼마 이상? 1분 30초 이상이어야 된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량 오차에 대한 부분, 기타, 배합 설계에 대한 사항, 간단한 사항들 조금씩 보시면 나와 있고 알 수 있고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해서 양생, 수분 양생의 표준 기간, 이것도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계속 보시겠지만 이 표 좀 잘 암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주 출제가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다음 PS 콘크리트, 즉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S 콘크리트의 장점, 내구성 보건성이 크다. 구조물 자중이 작고, 왜?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관 자체가 커지게 되면 처짐이 발생을 하죠. 그 처짐 발생한 것을 미리 소숨을 주죠. 소숨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지간을 특별하게 길게 할 수가 있다. 단점으로는 뭐죠?
네,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르는 내구성이라든지 부분, 내구성이 쉽게 취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할 수도 있고요. 장단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프리스트레스 공법은 프리텐션 공법, 주로 공장 제품으로 인한 프리텐션 공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 실제 탓을 하는 현장 제작에 유리한 포스트 텐션 공법이 있다. 또 PS 강제는 프리텐션은 직선 배치, 포스트, 즉 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중에 강선에다가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미리 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죠. 미리 하는 경우를 프리텐션, 나중에 하는 경우를 무슨 텐션? 네, 포스트 텐션이고요. PS 강제 배치는 프리텐션은 주로 공장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직선 배치를 주로 하고요. 포스트 텐션은 우리 빔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어떻게? 네, 곡선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는 네, 30메가파스칼, 포스트 텐션은 어떻게? 25메가파스칼 정도 이상으로 해서 이 기준 자체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또 정착 위치, 정착은 포스트 텐션은 정착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프리텐션은 정착 장치가 불필요하다. 이러한 부분 좀 구분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프리스트레스 방법은 뭐 완전하게 전체를 다 프리스트레스 하는 방법,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이 될 수는 있고요. 네, PS 강제 인장력을 주는 방법 참고를 한번 보시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기본 개념이 가끔씩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뭐 응력 개념이든 강도 개념이든 하중 평형 개념이든 해가지고 이게 철근 콘크리트 공학 또는 프리스트레스 공학 쪽에서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념 정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프리스트레스 즉 강선에 미리 텐션을 주게 되면 그게 처음에 100을 줬다 하게 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그 힘 자체가 서서히 빠진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걸 뭐?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손실도 즉시 일어나는 손실이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도입 후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손실, 이걸 즉시 손실 또는 이거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손실 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PS 강제가 갖추어야 할 성질, 기타 PS 강제 종류, PS 강선, 강연선, 뭐 PS 강봉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또 PSC 프리스트레스 특히 이제 쉬스관 안으로 강선이 있고 나서 프리스트레스를 긴장하고 나면 그 부분 여유 공간들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그라우팅합니다. 메꿔준다고 하는데, 그럼 그라우트에 대한 표준도 있는데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시는 것처럼 네, 물시멘트비는 네, 45% 이하, 또 팽창률은 일단은 줄면 수축이 되면 안 돼요. 일체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 팽창은 되면 되는데 수축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된 문제.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한번 내용, 교재에 있는 이론 부분의 내용을 충실하게 뭐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 암기해야 될 사항들을 암기를 하시게 되면 뭐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네, 뭐 그라우트에 대한 사항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죠. 뭐 그런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공학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암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반복 학습밖에 없는 거죠. 반복 학습 좀 하시고요. 네, 이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나오는 이제 특수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 외, 레디믹스 콘크리트 외에 나오는 특별한 요구 조건 또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콘크리트를 총망라해서 무슨 콘크리트라고 한다? 네, 특수 콘크리트라고 한다. 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는 뭐에 의해서? 단순하게 외기 온도 조건에 의해서, 왜? 온도 조건에 따라서 콘크리트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콘크리트 물성, 즉 성질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뭐 특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럼 한중 콘크리트는 네, 보시는 것처럼 일평균 기온이 네, 4도씨 이하일 때 관리를 해야 되는 콘크리트고요. 일단 온도 조건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 부분 한중 콘크리트가 콘크리트를 생산했는데 시간 레미콘 트럭에다가 을 통해서 현장까지 운반을 하게 되겠죠. 그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만큼 변하느냐에 대한 부분, 요 부분 공식 있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중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언다. 그걸 떠나서 나중에 콘크리트가 다 강도 발현을 다 했습니다.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겨울 시절에는 어떻게 콘크리트 내부에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은 얼게 되면 최적 팽창이 일어나게 되죠. 그 물이 얼므로 인해 가지고 콘크리트에다가 응력을 발생하게 되죠. 무슨요? 콘크리트가 팽창, 얼음에 물이 얼어요. 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이 얼음은 9%의 최적 팽창을 일으키죠.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10이었던 게 100이었던 게 109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콘크리트 입장에서는 그 팽창하는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응력으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무엇이 받아주느냐? 네, 에이제, 즉 연행 공기가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 콘크리트 사용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늘 인수검사할 때도 무슨 시험을 하죠? 네, 공계량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양생 부분. 보온 양생, 가일 양생하에 콘크리트가 뭐를? 초기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 부분까지는 전부 다 암기하기는 뭐 쉽지 않으니까 본인이 보통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인데 5도씨거나 10도씩에 어떻게 나올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본인이 풀어보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뭐였더라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암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정 어렵다. 왜? 지금 수분 양생 기간의 표준,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지금 이 날짜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다 날짜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 너무 또 여러 개를 다 암기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이게 갑자기 정지 상태가 됩니다. 뭐 뇌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정말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니면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중요한 사항만 또 암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물론 다 하게 되면 좋습니다. 반복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절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자주 나오는 것, 출제 경향이 높은 것들 왜?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죠? 그럼 자주 나오는 부분 정리를 하셔서 암기하실 사항은 암기를 하시는 게 하실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준 콘크리트는 여름철에 치는 거 뭐죠? 일평균 기온이 25도씨를 초과하는 것. 한중 콘크리트는 어떻게 됐었죠? 일평균 기온이 몇 도씨? 4도씨 이하가 예상되는 경우. 서준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슬럼프 저하 현상이 심합니다. 또 단위 수량이 증가가 돼요. 왜? 동일한 10도씨에서 생산한 콘크리트하고 25도씨에서 생산한 콘크리트 다 같은 단위 수량, 같은 조건인데 슬럼프가 덜 나와요. 언제? 서준 콘크리트일 때. 그래서 그 슬럼프를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증가되죠? 네, 단위 수량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멘트라든지 그 기타 조건을 물이 올라가면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물시멘트비는 일정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뭐가 늘어나야 되죠? 결합재 또는 시멘트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콘크리트가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수준 콘크리트, 물에다 타설하는 콘크리트다. 일반 수준 콘크리트 조건이 있고요. 현장 타설 말뚝 및 지하 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준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더 악조건은 뭐? 일반 수준 콘크리트. 왜? 현장 타설 말뚝이나 지하 연속벽은 케이싱이라든지 별도의 흙막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의 흐름이라든지 유속 부분이 일반 수준 콘크리트보다는 조건 자체가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결합제도 보시면 어떠세요? 일반 수준이 더 낮죠? 낮은 게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시멘트 사용량이라든지 기타 조건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단위 시멘트 양의 최소 기준도 있죠. 예, 일반 수준은 370,
현장 타설 말뚝 등은 350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표는 좀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슬럼프 값의 표준 값은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일반 수중하고 트램이 사용할 때 하고 현장 타설 말뚝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권고하는 거는 트램에 의한 방법 또는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치기고요. 부득이한 경우, 밑연 1, 3작 또는 밑 열린 포대에 의한 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을 한다. 또 프리플레스 콘크리트, 예전에는 프리팩트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이죠? 콘크리트에 자갈을 먼저 굵은 골재를 먼저 채우고 나서 굵은 골재 사이사이에 모르타르를 채워주는 형태의 콘크리트 타설 방법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다. 여기서는 또 특별한 게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개념이 아니고 굵은 골재의 최소 치수에 대한 개념이 있다. 얼마 이상? 굵은 골재 최소 치수는 15mm 이상이다. 이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쇼크리트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터널 굴착할 때 또는 사면, 절도 사면 등에 대한 사면 안전 공법으로 초기에 사용되는 공법 중에 하나가 쇼크리트죠. 쇼크리트 장단점 한번 보시고 배합 기준은 여기는 굵은 골재가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쇼크리트는 고압력 분사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굵은 골재가 입자가 굵으면 굵을수록 반발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리바운드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일반적인 레미콘은 20mm 또는 25mm죠. 근데 여기서는 10mm 또는 13mm, 15mm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굵은 골재 사용량을 좀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장골질이 높죠. 장골질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래 사용량이 많다. 몰탈의 비율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바운드량 감소 대책 해가지고 1, 2, 3, 4, 5 한번 보시고요. 또 리바운드율에 대한 공식도 나와 있죠. 네, 쇼크리트의 요구 성능 이거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뿜어 붙이기 성능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무슨 시공 사례가 있다. 이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기준입니다. 그러면 분진 농도 이런 부분 사항도 있지만 조기 강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일단은 시공 사례 있든 없든 쇼크리트는 초기 강도가 중요하죠. 초기 강도 얼마? 3시간에서 1에서 3메가파스칼 그리고 24시간에 5에서 10메가파스칼을 발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율의 상한치는 20에서 30% 정도가 그보다 중요한 건 일단 강도에 대한 조기 강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강도도 얼마 이상? 재령 28일에 예전 규격에는 18메가파스칼이었는데 지금은 2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되고 특별히 그 쇼크리트 외에 터널인데 라이닝 콘크리트라든지 기타 보강이 안 됩니다. 그 쇼크리트 자체가 영구 집어제로 쓰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강도가 얼마 이상? 35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또 쇼크리트의 부착 강도도 1.0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 콘크리트는 특별히 봤을 때는 뭐죠? 특수 콘크리트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부 다 연행 공기가 투입된 연행 A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수 콘크리트는 아니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동결융에 대한 내구성이 증가한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음의 팽창압을 누가 받아준다? 연행 공기가 받아준다라는 개념이죠. 네, 기포 콘크리트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은 콘크리트에 기포를 상당히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콘크리트 그런 개념이 아니고 3에서 6% 정도의 콘크리트에 있어서의 공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고 훨씬 많게 40%, 50% 정도 기포를 상당히 많이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경량성, 또 흡음성, 내진성, 단열성이 우수합니다. 단점은 기포가 많기 때문에 강도 저하라든지 기포가 많으니까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많아지겠죠. 흡수성이 매우 커진다. 또 물이 많이 흡수하고 흡수한 만큼 또 증발이 된다. 건조가 되면 건조 수축이 또 커지겠죠. 그러한 장단점은 있다. 또 섬유 보강. 콘크리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계 섬유 또는 유기계 섬유 등의 섬유를 투입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섬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 수량이 증가합니다. 많이들 상당한 폭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콘크리트는 뭐죠? 물량이 하염없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단점이 뭐죠? 건조 수축이 커지고 또 반대로 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뭘로 해준다? 네, 고성능 A 감수제가 단위 수량이 증가하는 만큼을 감수 효과를 인해 가지고 물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시키고 억제시킨 만큼 뭐가 되죠? 네, 강도는 유지가 되면서 단점은 혼화제 사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가 증가하는 단점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섬유가 갖추어야 할 성질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또 경량골재 콘크리트. 골재를 일반적인 골재는 비중이 최소 2.5 이상이죠. 근데 요거는 비중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골재 비중을 장골재, 굵은 골재 동시에 경량골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경량골재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장단점은 좀 전에 보신 기포 콘크리트 정도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골재 자체가 공극이 많아요. 내부에. 또 그 강도값 자체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또 흡수율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골재에 대한 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레미콘. 레드믹스드 콘크리트도 특수 콘크리트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금은 다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가 레드믹스드 콘크리트. 레드믹스드 콘크리트는 제조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된 우리나라 방식은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입니다. 그 외에 세계적으로는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와 트랜sit 믹스드 콘크리트 방식이 있다. 1, 2, 3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사항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레미콘 인수검사 항목 아시죠? 강도에 대해서는 주로 압축 강도고 기타 굳지 않은 상태는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인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매스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 넓이가 넓은 평판 기초인데 매트 기초예요. 온통 기초. 일 경우에는 평판 구조의 두께가 얼마 이상? 네, 0.8m 이상. 그리고 벽체인데 벽체 또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단이 철근하고 아니면 바닥 기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하단이 구속되어 있죠. 구속된 벽조 등의 경우에는 두께가 얼마 이상? 폭이 기초 폭이 아니고 벽조의 폭이 얼마 이상?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매스 콘크리트로 관리를 한다. 적용 범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있어서 콘크리트 기사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균열 중인데 매스 콘크리트는 수화열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재료 시험 기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사항, 검토한 사항이 시공하면서 온도 균열 지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스 콘크리트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온도 균열 지수인데 공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FT의 T분의 FSP의 T다. FT의 T는 뭐죠? 수화열에 의해 생긴 부재 내부의 온도 응력의 최대값. 그리고 FSP는 쪼개 민장 강도, 즉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값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알아두셔야 돼요. 매스 콘크리트에 의한 균열 발생을 완전하게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이 균열 지수가 얼마 이상? 1.5 이상. 균열 발생을 제한하고 싶다. 일부는 허용을 하겠다. 1.2에서 1.5. 유해한 허용 균열폭을 허용 균열폭 이상에 대한 그러한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하겠다 할 경우에는 0.7에서 1.2 이상. 이거 출제가 많이 나오죠. 이거 두 개가 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또 온도 균열 제어 대책 한번 보시고요. 또 적산 온도도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었던 사항이죠. 다음 유동화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기본 슬럼프가 아주 크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그것을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유동화하기 전에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유동화제를 첨가해서 어떻게 콘크리트를 고유동성으로 슬럼프를 작았던 콘크리트를 슬럼프를 유동화제를 첨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슬럼프 자체를 크게 해서 슬럼프가 커진다는 것은 곧 뭐죠?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작업성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스 콘크리트에다가 유동화제를 첨가하게 해서
유동화 콘크리트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증가량은 얼마 이하? 100m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50에서 얼마를? 80mm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이 내용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의 종류 있죠?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유동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장 첨가, 현장 유동화. 현장 도착해서 콘크리트가 그 현장 도착한 상태에서 유동화를 첨가해가지고 그 리픽서 트럭들을 교반을 하는 거죠. 빠른 속도로 해서 그게 현장 첨가, 현장 유동화. 또 공장 첨가, 공장 유동화. 공장에서 첨가하고 현장에서 유동하는 방법. 세 가지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유동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는 기본적인 보통의 콘크리트에다가 유동화재를 첨가해서 유동화시킨 건데 이거는 배합 설계 자체부터 어떻게 유동성이 좋게 한 콘크리트를 무슨 콘크리트라 한다? 네, 고유동 콘크리트라 한다. 그래서 정의사항이죠. 뭐 정의사항 한번 살펴보시고. 근데 고유동 콘크리트 시험 방법이 주로 슬럼프로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한다? 네, 슬럼프 플로우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고유동 콘크리트의 품질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 바닷가, 즉 염분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염분이 왜 문제가 되죠? 네,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해안 콘크리트는 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범위는 바닷가에서 공사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안선으로부터 250m 이내 육상 지역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물 결합집의 해안 콘크리트에서는 내구성으로 정하여진 공기 연행 콘크리트의 최대 물 결합재비 또는 물 시멘트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물속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해상 대기 중은 뭘로 되어 있죠? 해상 대기 중이란 물보라 위쪽에서 항상 해풍을 받으며 파도의 물보라를 가끔 받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또 물보라 지역 또는 간만대 지역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죠. 제일 취약한 지역은 물보라 지역하고 간만대 지역. 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뭐하고 바닷물과 접촉을 하는 거죠. 해상 대기 중은 가끔씩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현장은 물시멘트비가 40, 45, 50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공장 제품일 경우에는 조금 완화가 되어 있다. 얼마만큼씩? 5%씩 완화가 되어 있는데 맥시멈은 50%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 단위 결합재량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 네, 다음 공기량. 공기량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도 본인이 여러 개 되시면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뭐 콘크리트 시공. 다음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란 얼마? 압축 강도 기준으로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한다. 특징 한번 보시고요. 제조 방법은 이거 참고로 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콘크리트 제조 방법. 또 팽창 콘크리트는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강도 발현하면서 물 자체가 계속 증발되고 건조가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뭐? 네, 건조 수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의 건조 수축의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크게 되면 건조 수축 균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었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죠. 보시는 것처럼. 네. 수축이 수분 상태는 괜찮은데 건조해짐으로 따라서 어떻게 수축률이 보통 콘크리트는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축 저감을 할 수가 있고 아예 수축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수축 보상형. 아예 최초적으로 수축 자체가 제로 베이스가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경우 거기보다 더 수축률 자체가 더 크게 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팽창률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네, 가장 큰 특징은 건조 수축의 저감이다. 네, 균열 제어 효과 또 있고요. 또 팽창제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가끔가다 팽창률에 대한 부분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수축 보상용은 얼마의 범위냐, 화학적 프리스테스는 얼마 정도의
팽창률을 가지고 있느냐. 가끔씩 나오는데 뭐 출제 경향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 포장. 도로 포장용이죠. 포장 콘크리트도 사용이 되는데 포장일 경우에는 배합은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휨 강도죠. 콘크리트 포장은 압축 강도가 아닙니다. 휨 강도 기준은 얼마 이상? 4.5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그리고 단위 수량은 150kg 이하이고 또 공기 연행, 즉 연행 공기량의 범위는 4에서 6% 범위다. 또 공장에서 제작되는 공장 제품도 있어요. 공장 제품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장 제품에서는 오토클레이브 양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정의, 고온, 일반적인 우리 콘크리트 현장 타설할 때 양생은 무슨 조건이죠? 그냥 일반 온도, 그리고 압력도 상압이죠? 상온, 상압 양생인데 얘는 고온, 고압입니다. 우리 압력밥솥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압력밥솥, 즉 온도가 높고 압력도 높죠? 그래서 고온, 고압의 즉 증기솥 속에서 상압보다,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고온의 수증기를 사용해서 실시하는 양생이다. 특징은 강도 발현이 굉장히 빠르고 고강도를 발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인 공장 제품 며칠? 네, 재령 14일에서의 압축 강도 값을 기준으로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서는 뭐 28일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재령 14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 문제. 이 부분도 뭐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뭐 왜?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암기죠? 암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한번 어려워할 만한 부분 있으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중 콘크리트, 뭐 서중 콘크리트, 뭐 쇼크리트에 대한 다 뭐 내용만 조금 그 부분들 알고 계시면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사항, 또 팽창 콘크리트에 대한 사항, 네, 폴리머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제 교재에서는 지금 폴리머 콘크리트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머는 콘크리트 결합재 중에 일부를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을 시멘트 일부로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콘크리트 또는 레진 콘크리트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합재로 액상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수지죠. 쓰므로 시멘트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고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골재 강도보다는 골재 강도가 왜? 골재는 뼈대의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골재 강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용 수지로는 에폭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등 액상, 레진이 곧 수지 또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량골재 콘크리트, 또 쇼크리트 말씀드렸었고 공장 제품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적산 온도에 대한 부분도 공식 뭐 다 했었던 사항이죠. 네, 매스 콘크리트 균열 방지에 대한 사항, 뭐 서중 콘크리트, 뭐 기본적인 문제들 많이 나오죠. 네. 네,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의사항. 네, 고압, 고한양, 오토클레이브 양생 또는 고압 증기 양생, 그리고 쇼크리트에 대한 리바운드, 뭐 감소 대책. 내용을 조금씩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평이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다음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타설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성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구조물의 유지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검은 뭐 초기 점검, 일상 점검, 뭐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진단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콘크리트 동해 물리적 작용, 온도에 대한 사항, 뭐 얼고 녹고 하는 부분 동해죠. 동해에 의한 피해는 콘크리트는 얼게 되면 그 안에 물이 팽창을 하죠. 그러한 역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를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팝아웃, 박리, 박락, 박리. 제일 약한 상태가 박리 현상. 그리고 박리, 박락은
그보다 더 큰 거. 또 팝아웃은 뭐냐? 골재가 뭐죠? 흡수율이 높은 골재예요. 해가지고 골재 콘크리트 표면이 콘크리트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세모 형태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빠져나오는 형태를 팝아웃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경화전의 균열, 초기 강도가 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균열이 있고요. 그걸 처음에 나타나는 것에서 해서 소성 수축 균열 또는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합니다. 또 기타 치마 균열, 블리딩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 또 경화, 콘크리트가 강도를 어느 정도 다 발현하고 나서 나오는 균열, 이제 건조 수축. 이거랑 좀 틀린 거죠. 소성 수축 균열하고 건조 수축 균열은 좀 틀립니다. 네,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 원인에 따른 내구 수면 평가 방법 및 보수 보강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이란 열화 원인에 의해 콘크리트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성질을 내구성이죠. 우리 운동할 때도 그 지구력이 좋다고 하는 친구들은 뭐죠? 갑자기 다 장거리 할 때 그렇죠. 마라톤 하게 되면 그 성능을 뛸 수 있는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구성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 이제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 조건은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중에 알칼리 성분 그리고 골재 중에 SiO2 그리고 물이 동시에 있어야지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 골재 반응 또 평가 방법은 알칼리 실리카 반응인데 골재 반응성 시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화학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학법과 모르타르 봉법 두 개 다 동시에 화학법에 의해서 우리 시험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모르타르 봉법에 의해서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 주로 알칼리 골재 반응은 알칼리 실리카 반응이 있고요. 또 알칼리 탄산염 반응, 알칼리 실리케이트 반응이 있는데 제일 많은 반응은 알칼리 실리카 반응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모르타르 봉법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염의 평가 방법은 이 부분 공식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중성화. 콘크리트는 고알칼리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는데 외부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그 고알칼리 성질을 점점 알칼리 성분 pH 농도죠. 폐하 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 하게 되면 콘크리트는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성화 또는 탄산화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중성화 속도식 X는 A 루트 T 해가지고 요 공식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 동해에 의한 평가는 동결융해 올고 녹고를 반복을 자꾸 하겠죠. 몇 번 하게 되겠죠. 그럼 M분의 PN이라고 합니다. 내구 지수라고 하는데 M은 보시는 것처럼 동결융해 횟수, P는 뭐죠? N 횟수에서의 상대 동탄성 계수 별도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정해진 P에서의 동결융해 횟수, 즉 상대 동탄성 계수에서의 정해진 P에서 이 동탄성 계수죠. P가 동결융해 횟수가 문제 중에 다 주어집니다. 결국은 이 공식을 알아야 동해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고성능 콘크리트에서는 결과값이 동결융해가 아무리 많이 됐다 하더라도 얼마 이상 80% 이상의 결과값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열화는 한 가지만 그 콘크리트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중성화나 또는 알칼리 골재 반응이나 염해냐 황산염 또는 동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복합열화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보수보강 대책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균열 대책은 0.2mm부터 균열 폭이 0.2mm이냐 아니면 0.5mm 이상이냐에 따라서 0.2mm 이하는 표면 처리 그리고 0.2에서 0.5는 그 균열 폭에 대가 에폭시라든지 그런 것을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0.5mm 이상일 경우에는 그 균열부를 일부 커팅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재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커팅을 해가지고. 또 보강 대책은 응력 유지에 의한 개념이냐 아니면은 응력을 개선하는 개념이냐에 따라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또 보수 보강 재료의 변정 과정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포장 설계, 콘크리트 포장은 네, 뭐였죠? 흰 강도였었죠. 뭐 기타 문제들, 뭐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이 알아서 적절하게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다면 아,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또 지금 예상 문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4개년, 뭐 5개년 정도 문제를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아,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패널 포탈레인 하게 되면은 뭐 붉은색이냐 아닌 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콘크리트 강도 측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완전 국부 파괴냐, 완전 비파괴냐, 국부 파괴냐, 완전 파괴냐, 뭐 그런 부분, 강도 추정에 대한 사항. 그리고 중성화 속도식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건조 수축에 대한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통계적 기법에 대한 품질 관리 방법. 이 부분도 이제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뭐 콘크리트 기능사, 콘크리트 기사, 건설재료 기능사, 건설재료 기사,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 업무를 합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에 대한 품질 관리에 대한 기본 이론은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되겠는데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품질 관리의 진행 절차, 대밍 사이클 또는 PDCA 사이클이라고 하죠. 플랜드 체크 액트, 계획하고 또 현장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또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 기준에 안 맞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상 원인을 배제 또는 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 그리고 관리도에 분류해서 개수형 하나 둘씩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량형 센티미터 뭐 길이 뭐 질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량형 관리라고 하죠. 개수형 관리도는 네 가지. P 관리도, PM 관리도, C 관리도, U 관리도가 있고요. 계량형 관리도는 X/R 관리도, 뭐 XR 관리도 또는 X 관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수형 관리도하고 계량형 관리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품질 관리 7가지 도구가 있죠. 이 품질 관리 하시는 분들 가장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히스토그램, 파레토도, 특히 파레토도는 2대 8 법칙 해가지고 20%를 집중 관리하게 되면 80%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특성 요인도 뭐 산점도, 층별, 체크시트, 각종 그래프 이게 품질 관리 7가지 도구다. 네, 예상 문제. 뭐 이 부분,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레미콘. 좀 전 그 통계적 품질 관리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레미콘 품질 관리죠. 뭐 레미콘이야. 뭐 그동안에 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고 또 레미콘 제조 방법도 나왔었죠. 또 레미콘 품질 관리, 뭐 원재료 관리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생산시 품질 관리는 이 부분 KS 규격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재료의 계량 오차 사용법에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수에 의한 방법은 시멘트하고 배합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다. 그런 부분 조금 차이가 있다. 받아들이기 검사, 슬럼프의 종류에 따라서 허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공기량도 마찬가지, 보통 콘크리트 고강도 경량에 따라서, 또 염화물 함유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강도 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은 레미콘 규격은 KSF에 의한 규격과 콘크리트 표준 시방수에 의한 규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씩 틀리죠? 네, 레미콘 규격은 총 3회 시험의 평균을 최종 합격 판정을 하고 있는데 1회 시험 결과는 어떻게? 호칭 강도값, 즉 강도값의 85% 이상, 3회는 호칭 강도값 100% 이상이고요. 이 부분이 틀리죠. 앞부분 쪽이. 그죠?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 시방수에 의한 기준은 설계 기준 강도 1회 시험 결과는 설계 기준 강도 빼기 3.5 메가파스칼 이상 또는 0.9의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다. 이 부분이고 3회 시험 결과는 동일하게 100% 이상이다. 라는 부분. 네, 콘크리트 타설후 품질 관리. 뭐 양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거푸집의 존치 기간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사항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시체에 대한 사항, 또 염화물에 대한 사항, 뭐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뭐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 뭐 계속 나오죠. 뭐 염화물에 대한 함유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 공학에 대한 부분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